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정치 분석이 아닙니다. 바로 한 명의 미국 CIA 전략 분석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과 반전의 이야기죠. 리처드 백웰이라는 52세 전직 CIA 요원이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한국의 가능성을 점차 깨달아가며 결국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이 세계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변화와 한미러 삼각협력이라는 천년 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5년 봄, 워싱턴 근교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리처드 백웰은 오랜만에 받은 전화 한 통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화는 한국 정부 산하 국제전략연구원에서 온 것이었죠. 그들은 리처드에게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처드는 30년 가까이 CIA에서 아시아 담당 전략 분석관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정학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죠. 하지만 은퇴 후 3년간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강의만 하며 조용히 지내던 그에게 한국의 제안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사실 리처드가 현역 시절 한국에 대해 가졌던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항상 위험한 지정학의 퍼즐이라고 불렀죠. 북한이라는 불안 요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애매한 위치,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까지. 리처드의 눈에 한국은 늘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연구원 측에서 제시한 연구 주제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북극 항로 개통 시대의 동북아 전략 균형이라는 제목이었죠. 북극 항로라니 리처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루트가 열린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것이 동북아시아 전략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처 분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리처드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큰 프로젝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은퇴 후 다소 무료했던 일상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3주간의 한국 체류를 계획하며 이번 기회에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처드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리처드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일정 중 하나가 부산항에서 열리는 동북아 물류 허브 전략 세미나였기 때문이죠. 솔직히 리처드는 이런 세미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뻔한 이야기들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미나장에 들어서자마자 리처드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의 열기가 예상과 달랐던 것이죠. 단순히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 중요한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발표대에 올라섰습니다. 정혜윤 박사였죠. 35살의 해양공학 전문가인 정혜윤은 부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표 주제는 북극 항로와 한반도 남단의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정혜윤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해상교통로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통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리처드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북극 항로 이야기야 이미 여러 차례 들어본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혜윤이 보여준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화면에는 정교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수에즈 운하 루트보다 거리상 40%, 시간상 30%를 단축할 수 있다는 데이터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혜윤은 하지만 북극 항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항지가 부족하다는 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지도에는 북극 항로상의 주요 기항 가능 지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부산항이었던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 항만시설, 배후산업단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성까지 고려했을 때 부산이 최적의 선택지라는 분석이었죠. 리처드는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윤의 분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치밀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거든요. 특히 부울경 산업벨트의 잠재력에 대한 설명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리처드는 정혜윤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둘은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죠. 정혜윤은 리처드의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고 그 과정에서 리처드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안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리처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정혜윤 박사가 보여준 북극 항로, 시뮬레이션과 부울경 클러스터의 잠재력은 그의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침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주, 리처드는 국방부에서 열리는 전략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패권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죠. 리처드는 이 회의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각 군 참모진 그리고 몇몇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했죠.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고 있는 공세적 행보와 러시아의 북극해 진출이 미국의 해상 패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리처드는 한참 회의를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리처드에게 집중되었죠. 바로 한반도 남단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반도요?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리처드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기존의 해상교통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에즈 운하나 말라카 해협 같은 기존 루트에만 집중해왔죠. 하지만 진짜 관건은 북극 항로 상의 전략적 기항지입니다. 그리고 그 최적의 위치가 바로 부산항입니다. 한 해군 제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백웰 박사님, 한국은 우리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일 뿐입니다. 전략적 허브가 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요? 리처드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우리의 맹점입니다. 한국의 부울경 산업벨트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리적 이점까지 더해지면 북극 항로 시대의 새로운 싱가포르가 될 수 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얼마나 기존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회의가 끝난 후 리처드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연구자료들을 다시 꼼꼼히 검토하고 북극 항로 관련 최신 보고서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죠. 한국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리처드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깨달아가던 무렵 뜻밖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비공식 면담 요청이 온 것이죠. 상대는 알렉세이 페트로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화 담당 참사관이었지만 리처드는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청 소속의 베테랑 요원이었거든요. 둘은 워싱턴 근교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옛 동료 같은 분위기였지만 둘 다 서로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했죠. 페트로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최근 한국에 다녀왔다고 들었네. 어떤 인상을 받았나? 러시아어로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페트로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같은 생각이야.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일세.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동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런데 중국과만 손잡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야. 리처드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해. 페트로프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우리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새로운 통로가 필요해. 그런데 현재로서는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 정도가 전부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모스크바의 판단이야. 리처드는 페트로프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페트로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국의 부산항은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어. 지리적 위치도 완벽하고 항만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리처드가 지적했습니다. 페트로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미국과 적대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한국이 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리처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에너지 분야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천연가스를 북극 항로를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고 한국의 액화천연가스 기술과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거지. 그리고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야. 페트로프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야. 우리도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 한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 페트로프와의 만남 이후 리처드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까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거든요.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서였죠. 서울에 도착한 리처드는 곧바로 정혜윤 박사와 만났습니다. 둘은 청계천 근처의 한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혜윤은 리처드의 재방문을 반가워했고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과거 석유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 경험이 지금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1970년대 석유 위기 때를 아시죠?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중동에서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가 큰 타격을 받았죠.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어요. 석유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도 난방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정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일이 정말 대단했어요. 중동으로 직접 뛰어든 거예요. 정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옛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시 테헤란로 한복판에 세워진 한국 상사들 간판이에요. 현대, 대우, 삼성 같은 회사들이 모두 중동으로 진출해서 플랜트 건설, 도로 건설 같은 일을 맡았죠. 리처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바로 이거예요. 정혜윤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겼습니다. 당시 우리는 자원빈국이었지만 기술과 인력을 제공해서 자원 확보의 길을 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원빈국이지만 이제는 자원중개국이 될 수 있어요. 리처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원중개국이요? 네, 북극 항로를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시베리아의 목재, 각종 원자재들을 받아서 가공하고 재수출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력과 부산항의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자원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혜윤은 태블릿을 꺼내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러시아에서 출발한 LNG 운반선이 북극 항로를 통해 부산에 도착해요. 여기서 일부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다시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재수출하는 거죠. 운송비도 절약하고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예요. 리처드는 점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상이네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해요. 정혜윤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LNG 저장 기술도 선진국 수준이에요. 여기에 부울경 산업벨트의 화학 공장들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에너지 허브가 완성되는 거죠. 둘은 해가 질 때까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리처드는 그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파트너였던 거죠. 한국에서 얻은 통찰과 러시아와의 비밀 접촉 정보를 종합한 리처드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 자신의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것이죠. 그는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에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리처드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 덕분에 브리핑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는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그리고 몇몇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리처드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향후 50년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북극 빙하의 변화상이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연중 6개월 이상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작입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리처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수에즈-말라카 루트 대신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운송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루트상에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리처드는 핵심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부울경 지역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삼각균형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균형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각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135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135 전략이란 미국이 1번 축, 한국이 3번 축, 러시아가 5번 축이 되는 새로운 협력 체계입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습니다. 1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 3은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할 한국, 5는 자원 공급국인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이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리처드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측에서 먼저 접촉해왔습니다. 그들도 중국 일변도 정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한국을 통한 우회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리처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에너지 분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가 답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극 항로를 통해 한국으로 수송하고 한국의 LNG 기술과 저장시설을 활용해 동남아시아로 재수출하는 방식이죠. 미국 기업들도 이 과정에서 기술 파트너십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지계입니다. 과거의 10년 단위 단기 전략이 아니라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 말입니다. 한국을 새로운 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드는 것, 그것이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지속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각자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리처드의 백악관 브리핑 이후 워싱턴 정가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정책 결정자들도 점차 리처드의 분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국가경제위원회에서는 북극 항로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별도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국무부에서 리처드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직접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백웰 박사님의 제안을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차관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의 협력 부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체계는 모든 참여국에게 이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하면 좋을까요?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미리 준비해온 로드맵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국과의 에너지 인프라 협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항의 LNG 터미널 확장, 저장시설 현대화 같은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러시아와의 제한적 협력을 시작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윤 박사가 갑자기 청와대 정책실로 발탁된 것이었죠. 그녀는 북극 항로 대응 TF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정혜윤은 새로운 직책을 맡자마자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산항 북극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였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항만 시설이 아니라 LNG 저장, 석유화학 제품 가공, 컨테이너 환적이 모두 가능한 복합 허브를 만드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와 동시에 러시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스프롬 아시아 지역 담당 부사장이 갑자기 서울을 방문한 것이었죠. 공식적으로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라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협력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가스프롬 측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연간 2천만 톤 규모의 LNG를 20년간 장기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죠. 조건은 부산항에 러시아 전용 터미널을 건설하고 한국 기업과 합작으로 LNG 재가공 시설을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도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한국 측과 별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LNG 저장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부산 프로젝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냈죠. 부산항을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하나는 미러 공동구역, 다른 하나는 한미협력구역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리처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